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농어촌의 인구 감소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농림어업조사를 보니까요. 농업조사가 시작된 1949년 이래 처음으로 우리나라 농가 수가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만 총 조사가 아닌 표본 농가 4만 7천여 가구로 추정한 값이라서 약 플러스 마이너스 1만 가구 정도 오차 범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농어촌 지역은 더 빨리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번 통계로 보니 농민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고요.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와 전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올해 우리나라가 칠레와 교역한 지 20년이 됐다고 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요.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 발표 이후 미국을 비롯해 총 21건의 FTA를 59개국과 맺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농식품 교역액이 3배가량 늘었다고 하는데 이 급격한 시장 개방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농가 수와 소득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농축산물 판매 금액을 보면 1,000만 원 미만인 농가가 전체의 무려 65%라고 하니까요. 농가들이 어렵다는 말 더 실감이 나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또 식량 안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 농업과 농가를 지킬 수 있는 소득 안정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월 19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체크 시간에는요. 산에서 봄나물 등 뭔가 채집 활동을 즐기는 시기인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들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요. 총선이 끝나고 부동산 정책들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오늘은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자 봄비가 내려서 곡식이 윤택해진다는 뜻을 가진 절기인데요. 농촌에서는 이날이 되면 벽실을 담그고 못자리를 까는데요. 부정을 탔거나 애군이 껴있는 사람이 벽실을 보거나 만지면 그의 농사를 망친다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 해 농사의 시작이라는 경건한 의미가 담긴 날인데요. 이 곡식을 기름지게 하는 봄비가 내린다는 오늘 절기상 무슨 날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산나물인데요. 오늘 이 산나물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산나물과 네. 관련된 것 중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산나물 정말 향긋하고 군침이 막 돌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근데 요즘 이 봄을 맞아서 산에 가시는 분들이 많고 산에서 들여서 나물 캐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확인해 볼 사실은 산나물은 캐는 놈이 임자다. 이런 아닙니까? 통념인데요. 네. 어려웠던 시절에 네. 산나물 캐서 보릿고개를 넘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산나물은 이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채취해 먹었던 역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산나물을 함부로 캐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산에 들에 나는 산나물의 주인이 어딨냐고 물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네, 주인이 있다고 합니다. 있군요. 예, 이 산지 주인이 개인이면 사유림이고 주인이 나라면 국유림으로 부르는데요. 이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가져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요. 임산물 채취를 위해서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기만 해도 네. 단순 차량 통행도 포함이 되는데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수, 그러니까 특별히 보호하는 네. 나무, 보호수 또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요. 이런 위반으로 적발된 임산물은 가격과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압수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나 시설별로 나물뜯기 행사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산나물 축제도 곳곳에 많이 열리고요. 이런 지정된 장소를 찾아서 산나물을 뜯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도시 지역에서도 특히 이제 도로나 하천병, 공원 같은 데서 네. 쑥이나 냉이 같은 나물 캐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이거 궁금했어요. 깨끗하고 안전할까? 이게 걱정이 네. 좀 돼요. 저도 굉장히 걱정돼갖고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네. 2015년 서울시가 안양천, 중랑천, 양재천, 탄천 등 하천변 4곳과 올림픽대로 등 3개 도로변 그리고 한강시민공원, 양화지구 등 3개 공원에서 비교적 채취가 쉽고 이용도가 높은 쑥과 냉이 등을 채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2015년 직전 3년 동안 검사한 62건의 봄나물 시료 중 5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중금속이요? 예. 쑥과 냉이에서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은 건데요. 당시 서울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심지 도로변 등에서의 야생 봄나물 채취 및 섭취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매년 야생 봄나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당시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도심지 도로변 및 하천변, 공원 등에서 야생 봄나물의 채취 및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직전 3년치 검사 결과를 발표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일인데요.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게 자료를 최근에는 이런 검사를 했다는 소식이 별로 없는데요. 네. 그 최근 소식은 2016년 서울시 보도자료인데요. 2015년에 검사한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이때는 32건의 봄나물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모두 기준치 이내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는 별도로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도심의 하천, 도로변, 그리고 공원, 유원지 등 오염 우려 지역에서 자라는 야생 봄나물 377건을 채취해서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을 했는데요. 쑥 17건, 냉이 7건, 돌나물 5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도심 지역에서 채취한 봄나물에 대한 검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이 2015년 당시 발표에서 식약처는 봄철 야외 활동 시 도심 하천변, 도로변 등 오염 우려 지역의 야생 봄나물을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2016년 서울시 자료에서는 야생 봄나물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 검사는 도심 주변 하천, 도로변 및 공원에서 자라는 야생 봄나물에 대한 표본 조사로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지만 채취 지역 및 품목에서 골고루 납과 카드뮴이 미량 검출되고 있어서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해서 섭취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2015년 식약처 조사에서는 도로변, 도심 공장 옆 이런 오염 우려 지역에서 채취한 검체에서는 중금속 오염이 나타났지만 야산이나 들녘 이런 비오염 지역에서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도심 지역, 특히 공장이나 도로변 이런 곳에서는 봄나물 뜯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유지가 아니면서 통제가 되지 않는 오염이 없는 곳에서는 봄나물 뜯어 먹어도 되나요? 정말 뜯어먹고 싶으신가 봐요.
예, 또 일단은 맛있습니다. 이게 떡으로 해 먹으면요. 예. 정말 맛있죠. 네. 일단 임산물 무단 절취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오염 우려 지역이 아닌 곳에서라면 산나물을 뜯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산나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면 모습이 비슷한 독초와 헷갈릴 수 있다, 이런 함정인데요. 곰취, 원추리, 명이나물이라고 부르는 산나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네. 이 독초인 동이나물은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곰취와 비슷하게 생겨서 오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이나물은 향이 없고 잎 가장자리는 뭉툭한 톱니가 있고요. 반면 곰취는 향이 좋으면서 잎이 부드럽고 광택이 없으며 날카로운 톱니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초인 동이나물을 잘못 먹으면 오심, 구토, 저혈압, 마비, 호흡장애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실제로 48세 여성이 오대산에서 다른 일행으로부터 건네받은 동이나물을 곰취로 잘못 알고 섭취를 한 다음에 예. 구강마비, 사지저림, 어지럼증, 시야장애, 복통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사례가 보고돼 있습니다. 그리고 독초는 여로라는 독초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산나물로 먹는 원추리랑 혼동하기 쉬운데요. 여로는 잎에 털과 깊은 주름이 있습니다. 반면에 원추리는 잎이 맨들맨들하고요. 독초인 닭새는 주로 명이나물로 불리는 산나물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닭새는 여러 장의 잎이 촘촘히 어긋나 있고 주름이 뚜렷합니다. 반면 이 산마늘은 마늘 또는 부추 향이 짙게 나고 줄기 하나에 두세 장의 잎이 달려있어서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성인 23명이 산에서 박새를 이 명이나물로 오인을 하고 채취해서 섭취한 다음에 단체로 심한 구역질, 복통 이런 소화기계 증세를 호소한 사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미국 자리공의 뿌리를 인삼, 도라지, 더덕 등의 뿌리와 오인해서 섭취하거나 산 괴물 주머니를 쑥으로 혼동해서 먹는 사례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잘못 알고 예. 생김새가 비슷한 독초를 먹으면 큰일 나는 거네요. 지금 제가 큰일 나죠. 네, 예, 열심히 지금 따라갔는데 와, 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예. 서구 사회에서는요. 예. 그 고사리에 예. 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먹질 않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국립수목원이 펴낸 봄 독성식물 필드 가이드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이걸 살펴보면요. 고사리에 대해서 인체와 관련되어 보고된 중독 사례는 없지만 과섭취나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는 피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가 고사리를 먹으면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동물 실험을 통해 다량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는 폐암 또는 방광암의 유발 원인으로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사리를 섭취할 때는 꼭 끓는 물에 5분 정도 데치고 여러 번 물을 갈아주면서 담가 놓으면 독성 물질이 제거된다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사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주도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다가 발생하는 길 잃음 사고가, 길 잃어버리는 사고요. 예.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5일 봄철을 맞아 지난달 29일부터 제주 전역에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소방본부 집계 결과 최근 5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도 내 길 잃음 사고는 모두 459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소방당국은 길 잃음 사고 중 41.4%인 190건이 고사리 채취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길 잃음 사고 시기는 고사리 채취가 이뤄지는 3월부터 5월에 58.6%가 몰려서 발생을 했고요. 제주도 내 목장과 오름, 기생화산이라고 부르는 작은 언덕인데요. 이런 곳에서는 매년 4월이 되면 이른 아침부터 고사리 채취객들이 몰려듭니다. 고사리는 봄비를 맞으며 자란 게 가장 연하고 상품성이 좋다고 하는데요. 제주도민은 이 4월부터 5월까지 내리는 비를 고사리 장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때 따는 고사리가 잎이 아직 펴지기 전이어서 줄기 부분이 여리고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이 고사리 명당은 딸이나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고사리는 제주도 중산간지대에 주로 분포하는데 땅 밑 고사리만 보고 걷다가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참 많다고 합니다. 야,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네. 산나물과 혼동되는 독초만큼이나 이 독버섯 섭취로 인한 식중독 사례도 자주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버섯 채취할 때도 주의사항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산이나 들에서 만나는 야생버섯을 절대로 채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워낙 이 생김새가 비슷한 종류들이 많아서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잘못 알고 먹었다가 나는 이 큰 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식용이라고 하더라도 버섯의 경우에는 중금속을 축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광산이나 공장, 농약 살포가 많은 경작지 인근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야생버섯은 먹지 않는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파는 것만 사다 먹는다.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예. 굉장히 마음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색이 화려한 독버섯이라거나 은수저에 닿았을 때 색이 변하면 독버섯이다. 또는 끓이면 독이 없어진다. 이런 일반 상식처럼 알려진 독버섯 구별법이 대부분 잘못된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이 수수해도 독버섯일 수도 있고 은수저에 닿았는데 색이 안 변했는데 독버섯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야생버섯은 먹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을이 되면 도토리 채집에 열을 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진짜 동네 야산이나 공원에서 도토리 줍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요. 네. 뭐 하실 거냐고 물어보면 가져다가 가루 내갖고 묵 묻혀 드신다고. 근데 이게 도토리가 야생동물에게 정말 중요한 먹입니다. 동면하는 동물들, 반달가슴곰이나 다람쥐 이런 동물들은 동면에 들기 전에 먹이를 많이 먹어서 지방으로 에너지를 비축하는데요.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하면 날이 풀리기 전에 겨울잠에서 깨어나면서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청설모 같은 동물들은 가을에 여기저기 열매들을 파묻어 놓고 겨울과 봄까지 이걸 파먹으면서 버티는데요. 사람들이 도토리를 싹 쓸어가면 야생동물들이 먹을 게 없는 거죠. 심심풀이로 옛 추억을 떠올린다 이런 이유로 맞아요. 도토리를 주워 가셔서 가루내서 묵 써드시고 하는데 내가 재밌는 만큼 야생동물은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생동물과 먹이 경쟁을 해야 될 만큼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과잉이죠, 과잉. 예. 자연과 환경을 돌아보는 아량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 산나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채집에 관한 정보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주택시장의 기본 상식과 이슈를 살펴보는 언젠가 내 집 시간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상당수의 규제 완화 정책들이 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들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상욱입니다. 우선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30년 된 아파트 안전 진단을 면제하겠다, 사업 속도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이거 법을 다 고쳐야 할 수 있는 일들인가요, 이거? 네, 현재 안전진단은 도시정비법이라는 법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안전진단을 면제는 아니고 조합 설립하는 거와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재건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작년에 법이 통과가 됐지만 노후계획도시법 같은 그런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빨리 하는 것도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지속적인 그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근데 결국은 도시정비법이 21대 국회 안에서는 현재 기준으로는 좀 통과하기 어렵게 되지 않았는가. 총선이 이렇게 결과가 좀 나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제동 걸리는 건 설마 아니겠죠? 지금 네. 시행령을 개정해서 하는 부분들은 다 시행을 했지만 법을 개정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 법 개정이 필요하니까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핵심 법이 그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도 3개 정도가 되거든요. 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정비법. 이거는 안전진단 때문에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인 민특법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는 그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화두가 됐었던 그 주임사 제도가 있거든요. 현재 정부와
용산에서는 이 제도를 다시 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 장관, 신임 장관, 박상우 장관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거가 21대 국회에서 준 폐지가 된 법이다 보니까 21대 국회에서 다시 살아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고요. 다만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또 논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번째 법이 있고요. 마지막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완화였거든요. 현재 재건축 사업은 그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미 한번 완화를 했습니다마는 그거를 더 추가적으로 크게 완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마도 도정법, 그다음 제초안법 이거는 좀 태클이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지금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특히 뭐 성남 분당 이쪽도 굉장히 기다리고 계실 거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급해지실 것 같아요. 이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 우리 이쪽 지역은. 성남이나 분당 같은 그런 일기 신도시 지역은 그러니까 분당이나 뭐 평촌 그다음에 일산 같은 화두였잖아요. 예, 그런 지역을 다루는 법은 노후계획도시법이고 노후계획도시법. 그 노후법은 작년에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어요. 끝난 거죠, 그러면. 네, 그래서 그거는 시행이 될 거고요. 네. 노후법상의 재건축은 그래서 현재 3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용적률을 1.5배까지 줄 수가 있으니까 450%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다만 그 공공기여율을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공공기여율을 최대한 받겠다고 얘기하게 되면은 올라간 일반 분양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아서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공공기여율을 좀 낮추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들이고 아마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낮아줄 수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 지역구 관리나 편심을 위해 가지고요. 어쨌든 이 노후계획도시법은 통과됐기 때문에 이런 해당 전국 108개소 200만 호 넘는 주택들은 다 적용 예정이고요. 예, 다만 노후계획도시법으로 재건축이 되었을 때 제초안이 있거든요. 제초안.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거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분당 선거에서 분당이 되게 중요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노후계획도시법 통과시키는데 일조를 한 이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출마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제초안을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으로 김은혜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분당에서는 결국은 노후법은 통과했으니까 제초안 없애달라. 그래서 그쪽으로 이것만으로 된 건 아니겠지만 그럼요. 예, 그런 게 영향을 좀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초안에 대한 그런 시장의 그 요구사항은 그게 강력한 규제니까 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초안 관련해서 이게 폐지가 되냐 안 되냐 완화가 좀 크게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은 일기 신도시 지역 사업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는 합니다. 야, 근데 이게 그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 용적률과 한마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렇게 딱 부딪히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분당만 그렇게 뽑혔다고 이게 폐지가 될 수 있을까요? 뭐 분당만 해당은 아니지만 노후계획도시법을 만드는 작년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분당이 제일 먼저 할 것 같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분당이 재건축을 제일 빨리 할 것 같긴 한데 제초안이 남아있게 되면은 그 개발이익을 준공 시점에 내야 되고 그런 게 공공기여 부분도 있고 개발이익 납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합 말씀인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하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제로 되는 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서울도 2017년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하지 못했던 사업 초기 단계의 재건축 아파트는 전부 제초안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아파트는 다 제초안 대상이고 일기 신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매우 예민한 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 아까 용적률을 450%로 1.5배 상향 조정 이거 파격적으로 늘려주는 거잖아요. 네네. 이건 굉장히 유리한 거죠, 조합 쪽에. 이거가 정말 그때그때 다른 건데. 그래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임차료나 주택 가격이 높아서 집을 더 지어서 일반 분양을 하는 그 일반 분양 가격이 그 공사 원가보다 더 당연히 높다면은 그러니까 집값이 높다면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는 일반 분양 수익이 늘어나니까 사업에 플러스로 작동을 하는데요.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는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물가 상승도 네, 있고. 직접 공사비 같은 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금융비 같은 그런 간접비까지 계산하면은 요즘은 공공택지에 그 분양하는 그런 주택들도 막 소위 이제 4억대가 훨씬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그런 주택들의 사업비는 상당히 올라갔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원가가 더 비쌀 수도 있어서 네. 용적률 높여져 버리면은 손해가 커질 수도 있다는 거 같거든요. 그냥 원가인 집값이 완전 비싸져 버리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이고 주택 가격이 일정 가액을 하회하면 할수록 용적률 늘린 게 더 안 좋아지는 결과가 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 이런 얘기했을 때부터 그러면 뭐 이제 둘러봤을 때 분당 포함 약간 일부 지역만 되고 지구 지정은 전국에 뭐 108개소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디서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했었던 말인데 그래서 이 법은 분당 재건축 특별법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동 썰렁해졌거든요. 그 국토위원회 회의가 조용해져가지고 딱히 반박은 못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집값이 비싼 지역만 이게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재건축이 잘 안 되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뉴 빌리지 사업이라는 걸 발표하기도 했다는데 이건 또 어떤 주택들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네, 뭐 공약이 하도 많아서 이제 저도 헷갈리는데요. 네, 이게 다, 예. 큰 컨셉은 이렇습니다. 네. 그 일단 그 전체적인 스킴으로 보시면요. 주택 재건축 중에서 90년대 건설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택지지구에 지어진 전국 200만 원 넘는 아파트는 노후계획도시법으로 이제 둘러쌌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나홀로 재건축 같은 그런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강북 지역에 있는 빌라 등등의 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둘러싸주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은 소규모 재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이 법에 아까 뉴빌리지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이름을 또 달아서 이것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정비사업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통상 말하는 재건축 재개발은 대규모 정비사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소규모 정비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빠짐없이 여기도 소위 에너지를 주입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꼼꼼함인데 그래서 온 부동산 정책으로 일단 그냥 다 덮어놨 상하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결국 소규모 정비법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또 거꾸로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또 많다 보니까는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 네. 아까처럼 뭔가 논란이 있을 법하거나 굉장한 쟁점이 있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논쟁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거 말씀 듣다 보니까 추진될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냥 막 발표한 느낌이 없지 않아가지고 예, 이제 그 완전 좀 꼼꼼하게 검토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정책이 발표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진짜 속된 말로 심쿵하거든요. 이거 되나? 이렇게 되는데 네, 또 이게 없던 일처럼 되면 얼마나 또 허탈합니까, 그죠? 그렇죠. 예, 참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아까 제초안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드리면은 근데 노후계획도시법도 어쨌든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는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네. 통과가 될 법한 법들은 이제 합의해서 통과시킬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다루는 법인데 21대에서 될 일은 없고요. 21대에서 없애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살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22대는 이제 뭐라고 하면 되냐면 그거 21대에서 폐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새롭게 한번 논의 한번 해보자. 이러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되면서 이게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살아나게 되면은 정부에서 밝힌 거는 기업형 임대주택도 살리고 기업형 임대주택 지금까지 10년 임대였는데 10년 짧더라. 그래서 20년간 장기간의 그 임차를 커버할 수 있는 기업들을 대거 투입시키자. 그러면서 기업형 임대를 만들었고 그리고 민간 개인들이 있잖아요. 소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주임사자들. 이게 지금 아파트는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비아파트만 살려놓다 보니까 비아파트 쪽에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게 좀 팽배했던 게 21년부터였어요. 그게 22년에 전세가 올라가면서 역전세 맞아가지고 지금 전세 사기 사건으로 쫙 연결되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는 쪽에서는 임대 시장에 그 임차 공급을 뭐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이해하는데 이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종전에 있는 주택의 그 이전만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임차를 공급하는 매매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매매 시장은 또 강세로 가거든요. 주임사를 등록했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파급력이 상당한 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22대 국회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봐야 될 법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도 더 말씀드리면 원래 이런 토지 공개념 관련한 내용들은 90년대 노태우 정부 때 그 토지 공개념 3법이라 해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 토지 초과 이득세라던가 택지 소유 상한제 같은 거요. 땅 너무 갖고 있지 마라. 택지 소유 상한제.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제. 아, 이게 그때 나온 거예요? 예, 이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대장동이든 어디든 그 개발이익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90년대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이제 합헌 판결을 받았고요. 참여정부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적인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재건축도 도심 개발이니까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만들자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쪽에서는 왜 재개발 개발 초과이익 환수제는 없냐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이거는 그래서 06년에 만들어진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논쟁적인 법이 될 수 있잖아요. 06년에 종부세법도 만들어졌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22대에서 이게 더 강화가 되는지 아니면은 더 약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래저래 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져서 우리 집 어떻게 되나 또 오늘 말씀드리면 더 걱정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사업지들의 반응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추진이 될까요? 네, 정책이라는 거는 단기 영향이랑 장기 영향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쉽게 추진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태클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매매 시세나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구도심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또 심리적으로 작동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 시장의 심리나 이런 밸런스 관리를 잘 못하면은 또 앞으로 어차피 집이 안 지어질 건데 그럼 재건축 그냥 뭉 쓰고 있어도 결국은 재건축 언젠가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또 더 주택가격 앙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내면서 또 연준에서 하는 것처럼 되게 세련되게 그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소통하는 것도 방법론입니다. 근데 현재는 정책 발표가 쫘좌적 되고 막 일단 여소야대로 결론이 이렇게 딱 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한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한 그런 발표는 없었거든요. 예, 그저께 네. 있었던 그 담화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뭐 의대 막 이런 거 얘기가 있었지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실제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받는지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 장단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예. 이제 공시가격이면 각종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건데 이 현실화 계획을 왜 또 폐지하겠다고 했던 건가요? 예. 문재인 정부 때는 그 공시 가격을 시세의 거의 100%까지 맞추겠다는 장기 플랜이 있었고요. 21년도 기준으로는 공시 가격이 거의 시세의 90%를 넘었었거든요. 네. 시세 10억이면 공시 9억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 공시 가격에다가 원래 공정 비율이라는 걸 곱하게 되는데 그때는 공정 비율도 그냥 100%를 곱했어요. 그러면 그게 과세 표준이 되거든요. 그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 합산시켜서 세금 내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22년에 곧바로 한 거는 공정가액 반영 비율을 100%가 아니라 60으로 낮췄고요. 그럼 9억에서 9억 곱하기 60이니까 5억 4천 됐죠. 여기에다가 공시 가격도 어떻게 시세의 90이 아니라 바로 18% 빠져가지고 70% 됐거든요. 그럼 70 곱하기 6이니까 7, 6, 42, 4억 2천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21년에 9억이던 과세 표준이 지금 4억 2천이 됐기 때문에 예. 세금은 거의 2분의 1 토막 이상 났고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공시 가격이 다 폐지된 셈이거든요. 다 폐지된 셈인데 그냥 선언적으로 공시가율 시장 100% 정책 폐지하겠다 이렇게 한 번 더 한 거여서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그냥 옥상옥스러운 발표였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다 공시 가격이 내려온 상태다. 네. 그리고 또 지방 그린벨트를 풀겠다.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 이런 것도 없던 얘기가 되나요, 그러면? 이거는 2월 20일에 민생토론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120 부동산 대책 이후에 민생토론회를 수십 차례 하면서 부동산 대책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선거를 여당의 정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온 대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반영된다 봤을 때 네. 2월 20일 민생토론 나온 거를 국토부는 4월 17일이죠. 그저께 날짜 기준으로 일부 국토부 훈령을 바꿔가지고 규제혁신 방안을 어느 정도 반영을 또 했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큰 컨셉으로 얘기하면은 그 그린벨트 해제는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법률을 따라가면서 그 총량의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데 지방에 혁신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총량에서 예외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아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랑 유사한 스킴입니다. 그냥 요 특별 정비구역이 되면 아니면 특별 어떤 개발 사업이 되면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시켜 주겠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요 그린벨트 해제하는 전략 사업들을 지자체한테 받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민간에게 공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은 민간과 그 지자체에서 민간이 지자체를 설득해서 우리 여기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지금 분양 사업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 미분양이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사업주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제도는 약간 풀렸는데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아까 그 스킴 그 계획인 거죠. 그렇죠? 네네네네. 휴,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건축학에서 쓰던 용어를 한 20년 쓰다 보니까. 예. 그 GTX 노선 또 철도 지하화 이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여야가 아주 경쟁적으로 같이 발표한 공약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재원 마련책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예.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까요, 이건? 저는 그래서 혹시 뭐 한국은행이 도를 찍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여당 야당 다 철도 지하화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철도 지하화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시차를 두고 하겠죠. 근데 아마도 그거를 근데 항상 말하고 그냥 넘어갔던 적이 많아가지고. 네, 요즘에 막 민관 합작 개발을 하려고 해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이 그런 거에 이제 들어올 생각이 옛날에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또 좀 애매해졌거든요. 그래서 재정만으로 다 하기는 또 너무 방대한 사업이고 애초에 GTX도요. 네. GTX도 이게 재정 사업이었다가 그 국가철도망 정비계획 바꿀 때 기본계획 바꿀 때 민자 사업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2010년 중반대에 ABC 노선을 민자로 돌려가지고 발주를 했고 일부 구간만 그러니까 서울 지나가는 구간만 재정으로 막 추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A노선 개통도 동탄 수서까지 개통되고 파주 서울역 6월에 개통될 예정이고 그럼 서울역에서 삼성까지는 개통 안 됐는데 삼성역도 그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건데 민자로 해서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사업자도 선정됐다 말았다 해가지고 얘 준공 시점이 2030년 넘내 만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A노선은 2030년 이후에 준공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재정이랑 민자를 분리 발주하다 보니까 재정과 민자가 만나는 조인트 구간에서 그 예상을 할 수 없는 로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GTX도 똑같은데 발주하던 시점은 뭐 4조 원대 공사비로 2014, 15년에 뭐 계약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사비가 몇 배 올랐어요. 2014년 인덱스 기준 대비로는 거의 2배 올랐거든요. 그러면 공공을 기준으로도 변경 공사 설계 변경 청구하고 공사의 변경 청구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일단 DEF를 깔 그런 돈은 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A노선 좀 개통하고 상황 봐야 되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아직 덜 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론 다 투입되면 되는데 그거 확인을 하면 30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말은 나왔지만 아주 오래 걸릴 것 같고 다른 지하철 지하화는 뭐 일부 구간별로 천천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꼭 지하철 지하화 아니라도 고속도로 상판 덮는 그런 여러 사업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진행할 수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정부가 조만간 임대차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가 치는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년 전에 도입한 임대차를 둘러싸고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잖아서 어떻게 개편할지 관심이 가는데 결국 또 이제 법을 개편해야 될 테니까요. 네. 근데 이거 임대차 제도는 정부가 그러니까 용산과 현 정부가
이거를 갱신권을 폐지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임대차 제도를 개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21대 국회에서 개편하겠다는 생각은 넌센스인 게 네. 21대 국회가 만들었는데 21대 국회한테 스스로 폐지하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현실성 없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22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봐야 되겠지만 임대차 제도에 이런 갱신권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냥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 가지고요. 요거는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언젠가 내 집 시간, 오늘은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습니다. 네. 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고구였습니다. 2484님, 6822님. 근데 봄이기보다 여름 같아요.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여름 같죠, 그죠? 네. 반팔 입고 오셨네요, 아예. 여름입니다. 네. 329 하나님도 운동하며 청취하고 있다고. 훌륭하십니다. 네, 3857님. 내일 비 소식이 있나 봐요. 네, 비를 기다린 농부의 마음으로 오늘도 봄길을 자전거로 출근합니다. 감사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돌아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세 개의 속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을 맞히면 됩니다. 산범의